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93년 전 오늘 중국 상하이의 한 공원에서 25살 조선 청년이 역사를 바꾼 행동을 했습니다. 훈커우 공원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준비됐고 왜 그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제국의 심장을 흔들고 국제사회의 판도를 바꿨는지를요. 먼저 시대 배경부터 그려드려야 합니다. 1932년의 동아시아는 한마디로 일본 제국주의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어요.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손에 넣은 일본은 기세를 몰아 1932년 1월 중국 상하이로 군대를 보냅니다. 이게 상하이 사변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상하이의 일본인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본토까지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중국군과의 교전 끝에 일본은 상하이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했고 3월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 승리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합니다. 장소는 상하이 훈구 지금의 훈커우 공원이었어요. 이 시기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고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22년째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재정은 바닥나 있었고 국제사회는 조선 독립운동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의 탄압이 더욱 심해져 임시정부 요인들조차 신분을 숨기고 이사를 다녀야 할 처지였어요. 독립운동 전체가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김구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에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고 의거 계획이 세워집니다. 윤봉길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촌 청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야학을 세우고 농촌 계몽 운동을 했던 책을 좋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상하이로 건너간 건 1930년이었어요. 더 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고향을 떠난 거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찾아가 김구를 만났고 한인애국단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1932년 4월 훈커우 공원 행사정부가 들어왔습니다. 4월 29일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을 함께 치르는 대규모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일본군 최고 사령관부터 상하이 주요 인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김구와 윤봉길은 이날을 의거의 날로 정했어요. 준비는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물건으로 위장한 두 개의 폭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도시락 모양, 하나는 물통 모양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일본인 거류민도 출입할 수 있었는데 윤봉길은 일본인으로 위장해 입장하기로 했어요. 거사 전날 밤 윤봉길은 김구와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봉길이 자신의 시계를 꺼내 김구에게 건넸어요. 이 시계는 제게 6원짜리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제게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바꾸시지요. 죽음을 1시간 앞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김구는 이 장면을 훗날 회고록에 적으면서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했어요. 1932년 4월 29일 오전 훈커우 공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단상에는 일본군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어요. 상하이 주둔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제구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 상하이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지,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 등이 단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한 오전 11시 40분경 윤봉길은 단상을 향해 도시락 폭탄을 힘껏 던졌습니다. 폭발은 정확하게 단상 위에서 일어났어요. 시라카와 대장은 이 부상으로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우에다 중장은 다리를 잃었어요. 가와바타 거류민 단장도 현장에서 사망했고 시게미스 공사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시게미스는 훗날 1945년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 일본 측 대표로 나온 인물인데 그가 절뚝거리며 서명하는 장면이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그 절뚝거림이 바로 훈커우 공원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달아나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남아있던 물통 폭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거사정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서 그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도 만약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독립운동가로서의 당부였던 겁니다. 이 의거가 일으킨 파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당시 중국 국민당 총통이던 장제스가 이 소식을 듣고 한 말이 유명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일본과 전쟁 중이던 중국으로서는 일본군 최고 지휘부를 이토록 정확하게 타격한 이 행동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계기로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 임시정부가 중국 영토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어요. 훈커우 이거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적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존재감조차 희미해지던 임시정부가 이 사건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국내 독립운동에도 큰 활력이 됐습니다. 침체해 있던 독립운동 진영에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거였으니까요. 동시에 일본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어요.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더 이상 머물기 어려워져 항저우,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을 전전하며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동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훈커우 의거가 남긴 정신적 에너지가 그 긴 피난의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었을 겁니다.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일본에 묻혀 있다가 광복 이후인 1946년에 고국으로 봉환됐습니다. 현재 서울 효창공원에 모셔져 있어요. 이봉창, 백정기 의사와 함께 324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커우 공원, 지금의 루신공원 안에는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중국 땅에 한국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진 것 자체가 그날의 행동이 양국 역사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4월 29일 훈커우 공원 의거가 일어난 날입니다. 25살 청년이 도시락 모양의 폭탄 하나로 한 제국의 지휘부를 흔들고 사라져가던 임시정부에 다시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달아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시계를 건네고 그렇게 걸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런 순간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을요. 윤봉길 의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